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이고 저는 벌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새로운 컨텐츠 캐릭터 아카이브의 세 번째 캐릭터 김다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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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혜님은 저희가 도자기를 배우다가 같이 수강하셨던 선생님이셨고요. 이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6, 7년 정도 제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 브랜드는 정리를 하고 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김다혜라고 합니다. 브랜드쟁이네요. 혹시 활동명이 있으신가요? 제가 SNS 같은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써서 그냥 제 개인으로는 다이에스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별명이세요? 완전 별명은 아닌데 같이 일했던 친구랑 서로 막 농담으로 서로 그냥 이름 뒤에 쓰쓰 붙여서 했던 게 허접하고 귀여워서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는 알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직업과 전공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게 되게 흥미롭고 와, 이분은 할머니가 돼서도 굉장히 멋지고 실천하면서 사시겠는데 생각을 했었던 분이었어서 그래서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까지 뭐 하셨던 직업이나 전공이나 그런 거를 왜 하셨는지 이제 그 다이의 저니를 말해 주시면 이거 엄청 길까봐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 약간의 압축을 하자면 세보니까 한 5개의 전공을 거쳤고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경영학이었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이 대충 고른 전공이었어서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프랑스 요리, 그리고 영어 영문학, 사회학 이렇게 전공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회학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브랜드를 6, 7년간 했죠. 영어 영문학은 또 처음 듣는데요? 네. 그거 하신 줄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막 정식으로 이렇게 4년을 다녔다라기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요리나 이런 거는 4년제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학사학위를 따서 학사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장 쉬운 어떻게 보면 그런 전공인 영어 영문학으로 학사를 따고 이제 편입해서 사회학 전공을 했어요. 엄청 압축을 하셨어요. 네, 너무 압축하셨는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찝어볼까요? 일단 경영학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래서 가셨지만 원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휴학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 하실 때도 또 멀리 가셨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밀라노에 가서 공부를 했고, 네. 제가 이제 뭐 그리거나 그런 거 어릴 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좋아했어서 왠지 이런 디자인 하는 일이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러고 진학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약간 실무 중심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이라기보단 이제 3년, 2년 이런 식으로 수료하는 학교인데 들어가자마자 거의 바로 실무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외부 기업이랑.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의 삶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나 이렇게 회사에서 했을 경우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단 어떤 타인이 원하는 걸 내가 손이 되어서 해주는 거구나.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저는 이게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계속 하진 않았죠. 디자이너 다음에 프랑스 요리였나요? 맞습니다. 그때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 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동기들이 거의 졸업하는 시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신경을 잘 안 쓰는 줄 알았지만 은근히 제 안에 되게 조바심도 나고 빨리 저도 저의 진로나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압박 속에서 빠르게 이제 다음에 뭘 할지 검토를 하다가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먹는 건 지금도 좋아하는데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요리를 해서 나중에 내가 뭔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 또한 나의 어떤 커리어로 연결 안 하더라도 그냥 살면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니까 이거는 남겠다 해서 사실 요리를 선택을 또 했었어요. 근데 또 가셨더니 그 학교는 요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셨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의 20대 때 이런 여러 그 경로와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성급하고 그 일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간 마음이 앞서서 그냥 지르고 선택하고 가서 직접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 보는 성격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르꼬르동 블루라는 학교에 이제 한국에 있는 분원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주방에서 경력이 뭐 꽤 기신 분들 막 7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조리학교 나와서 어쨌든 다들 손에 요리가 익은 분들이 있어서 저 혼자 막 칼로 손 베고 데이고 끝까지 남아서 혼자 설거지 다 하고 맞아. 그 이야기가 그랬었죠. 제일 충격이었어요. 음. 네. 남은 사람 마지막에 음.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의 설거지를 다 한다고 네, 그때 말씀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실기 수업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매일 제가 매번 이제 제가 남아서 한 2시간은 설거지를 해서 설거지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얻으신 게 있네요. 설거지. 네, 설거지를 얻었고 그때 사실 이미 한 달 했을 때 알았어요. 아,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왜냐면은 요리는 계속 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요리하는 사람의 그걸 일로 갖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 가서야 체감을 했기 때문에 아, 정말 요리를 하는 과정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게 맞구나 라고 느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업으로 안 삼을 거를 남은 기간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맨날 설거지 하면서 해야 되나 하다가 아, 제가 디자인도 그만두고 경영도 그만뒀는데 이것마저 그만두면 제가 제 안에서 뭐든지 그만두는 사람으로 저를 인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손가락이 잘리든 하자 해가지고 그때 끝까지 한 게 저한테는 되게 약간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또 이 얘기를 저희는 사실 한 번 들었었는데 전 좀 또 궁금했던 게 그 부모님은 다 오케이를 하셨었나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저만 생각하느라 이상한 점을 못 느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다 그래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자체가 되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 또래에 비해서. 그래서 저한테 심지어 그냥 고졸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도 하시고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전문직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너는 재미가 있는 거를 하고 살고 그 대신에 너가 하는 일에서 너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다 응원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다음이 뭐였죠? 영문학 그다음에 하셨다고요? 영문학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학으로 이제 졸업을 하셨던. 사회학은 또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요리를 학교까지 끝마친 후에 이제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매거진에서 취재하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매거진 에디터로 제가 디자인도 전공을 어쨌든 했었고 이런 요리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그런 구름의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셰프라든지 아니면 화가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뜨는 다른 스팟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취재 기사를 한 5개 정도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누군가가 한 말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옮길 수는 있는데 저의 의견이나 시각을 덧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가 굉장히 비어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굉장히 내가 모자란 상태구나 라고 느꼈고 이제 그런 약간 허기가 에디터로 한 2년 정도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쌓여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뭐 책도 읽고 했지만 약간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세계관 자체가 좀 더 탄탄하게 쌓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뭔가 인문 계열 공부를 하면 내가 평생에 좀 자산이 될 것 같은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학은 사실 있는 전공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때 당시에 교보문고에 가서 온갖 책들을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어떤 거가 이제 좋을지 고민하다가 그때 사회학 책을 우연히 보고 내가 약간 이런 시각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보셨더니 정말 뭐가 채워졌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뭔가 학구욕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 2년이긴 했는데 편입을 했기 때문에 2년만 다니긴 했는데 그 동안에 사회학, 뭐 철학, 정치학, 심리학 뭐 이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여러 가지를 수업을 꽉 채워서 들었거든요. 여름, 겨울 학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때 안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우자는 생각으로 약간 스폰지처럼 엄청 제 안에 많은 걸 우겨 넣었고 또 저보다 막 적어도 5살에서 10살까지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살 적은 친구들? 네, 적은 친구들. 네. 적은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거기에서 정말 그 지식과 그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온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더라고요. 대학교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진학하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20살에 진학을 했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제 취직 전 단계의 어떤 기관으로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그냥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갔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대학을 20살 때 가면 안 되고 맞아. 좀 나중에 가야 된다. 저도 좀 그런 맞아.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늦게 가면 그러니까 뭔가가 배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모든 공부를 하고 그냥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브랜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힘들고 약간 구불구불했던 게 다 약간 일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0대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어떤 시간으로 채워서 어떤 본질을 가진 어떤 성격을 가진 일을 하고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이 10대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20대에도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속어법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아서 누구나 살면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일들로 시간을 채워가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든지 그런 거를 깨닫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뭐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5살 되자마자 깨달았고 난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캡처 그 짤을 봤는데 옛날에 SBS에서 영재 발굴단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그 친구는 초등학생 같았는데 발레를 하는 남자애였어요. 근데 일단 뭐 우리나라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발레리나 그냥 안에서도 남자들은 되게 적으니까 좀 아버지가 좀 반대 느낌으로 하셨는데 그 친구는 그분이 그냥 계속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엄청 유명한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어릴 때 깨달은 거죠. 나의 평생 직업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발레다. 근데 다혜님 경우에는 이제 뭐 누군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마 그 방식이 이제 다혜님한테 맞았고 그리고 많은 걸 겪고 깨닫는 게 이제 다혜님한테 맞았을 것이고 뭐 사람들마다 그 시간은 다 다르니까요. 그거를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그렇죠. 평생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값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생을 모르고 산다는 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걸 떠나서 뭐 나라는 건 무엇이지? 나를 위해 탐색하고 탐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주어진 삶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루트를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혜님 경우에는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지?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적은 것 같네? 그럼 이거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스스로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신 거니까 그거가 엄청 대단하다고 느껴요. 너무 멋있게 그 시간을 포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완전 처음에는 뭔가 엄청 깔짝이네? 그러니까 깔짝 되게 막 그냥 잘 포기하는 느낌처럼 완전 초반에는 듣다가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 완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다.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집이 받쳐준다거나 내가 돈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해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걸 어쨌든 계속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한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서 저희가 저랑 이제 벌님이랑 둘이서 이제 다혜님을 다이나믹 선생님이라 불렀었고 맞아. 다이나믹 선생님. 저의 이름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 선생님이라고 저희끼리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그렇고 벌님도 꽤나 그 충격이 와가지고 둘이서 그때 다이나믹 선생님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다이나믹 선생님은 이랬대잖아. 이렇게 하셨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무슨 책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맞아. 약간 창피하네요. 책 얘기도 막 그 뒤로 또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 당시에 엄청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이제 스토리지 내 인플루언서. 맞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만나면 저희가 그래도 꽤 정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만날 때마다 되게 막 새로운 인사이트를 들고 와서 막 이건 이렇고 저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되게 와 진짜 갓센걸 이러면서 저의 활동명을 정했어요. 다이나믹으로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티처. 그 뒤로 직업 얘기도 해야죠. 맞아 직업 얘기. 에디터를 하셨다고 했었고 또 화장품 브랜드도 이제 잘 이끄셨었잖아요. 화장품은 제가 사회학과 공부를 마치고 원래 엄마를 도우려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제 엄마가 화장품을 생산해둔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통을 하기에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이거를 하겠다고 또 K 장녀 모먼트를 발휘해서 했었고 그래서 시작 자체는 이제 엄마를 돕는 거였는데 제가 뭔가를 시작하면 약간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큰 편인 것 같아요. 보통보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패키징도 좀 구리고 뭔가 더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러면 시작은 이제 엄마 거지만 내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더 개선해서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제 법인을 내서 브랜드 사업으로 이렇게 총 7년 정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정리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뭔가 사업을 브랜드 시작부터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브랜드 시작을 할 때 이제 엄마는 그런 화장품 성분이나 이런 쪽은 아셔도 뭐 제품 디자인이나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심지어 네이밍도 처음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같이 해서 저도 더 애정이 있었고 얼떨결에 창업을 해버렸지만 이게 저의 적성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고 그 브랜드로서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사실 다혜님도 경험론자 아닐까요? 저희 맨날 경험해야 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저희끼리 만약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마다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야, 빨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다음부터는 이걸 아니까 잘할 수 있겠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혜님도 자기가 선택한 거든 아니면 뭐 그러한 계기가 있든 그걸 함으로써 알게 되는 게 많으니까. 확실히 경험론자인데 이게 굉장히 몸은 고달플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럼 그 화장품 제조랑 그런 걸 외에 모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쵸. 혼자서?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모든 걸 다 했죠. 제품 디자인, 뭐 홈페이지 만들기, 뭐 유통하는 거 이제 처음에 뚫는 거나 계속 이제 관리하는 거 외에도 마케팅, 하여튼 온갖 그냥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걸 혼자 다 해봤고, 중간에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인사 담당자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는 경험들도 굉장히 컸고, 혼자 다 할 줄 알게 된 거는 되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하든지. 되게 진하게 경험을 하셨네요. 이 회사라는 거에. 맞아요. 사업이라는 거.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할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이보다 약간 창업과 멀 수 없고, 대부분 사회학과 졸업한 친구들은 다른 진로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이제 원래 알던 친구들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의 성향은 사업가가 되기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밝은 편이 아니어서 저도 그런 거는 어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이제 그 브랜드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쌓으신 거죠. 직접 이렇게 찍먹하면서 경제관념도 찍먹하면서 얻고. 완전 찍먹이고, 근데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핸들하고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전에 했던 모든 거는 찍먹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굉장히 학생이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공급자가 되면서 완전 그냥 현실 세계에 풍덩 빠진 느낌? 약간 학생 생활만 확실히 하던 거랑은 너무 다른 세상에 갑자기 투입이 되면서 좀 저한테는 더 그 갭이 컸던 것 같아요. 20대 내내 이제 주로 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창업을 하니까요.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이 열심히 좀 과해져서 좀 무리도 많이 했어요. 밤도 많이 새고, 또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이게 또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건강의 소중함도 또 배우긴 했죠. 성과도 다른 화장품 브랜드보다 그때 운도 좋고, 당시 크라우드 펀딩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좀 뷰티나 이런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을 때여서 그때 또 시기를 타고 성과도 크게 낸 편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접속해본 분들은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거의 아시더라고요. 한 3년 연속 그때 무슨 상위 1% 무슨 어쩌고 상도 타고, 나름대로는 성과를 내면서 이제 그래서 더 으쌰으쌰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3년 연속? 그리고 무슨 어디지? 더 현대에도 그 갤러리아였나? 갤러리아랑 신세계 강남점 본점, 그리고 이제 현대는 더 현대는 아닌데 네. 현대백화점 여러 지점에서 팝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전에도 제가 코로나 전에 주로 팝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백화점 팝업이 어려워져서 백화점 팝업을 시작하는 게 나름 경쟁이 치열한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의 친구가 어떤 백화점에서 팝업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제 친구한테 그 친구한테 어떻게 백화점 팝업하는지 혹시 물어봐 줄 수 있느냐 사정을 해서,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되게 선뜻 그 당시 담당자였던 MD분을 소개해 준 게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짜 친구의 친구한테 이렇게 내 사업을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제 안에 뭔가 알이 깨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딱 화장품은 막 수만 개가 남아있는데 유통기한이 그때 2년으로 만든 화장품이어서 이미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년 미만의 유통기한이 남은 화장품은 심지어 유통사에서 또 거절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목숨줄이 약간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혼자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뭔가 해냈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도 당연히 홈페이지 와서 안 사고 그냥 몇 달 동안 거의 아무런 매출이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되게 절실해지면서 저의 뭔가 성격적 한계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그냥 제가 좀 딴 사람이 됐어요. 사업하면서 그건 또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제 안에 새로운 면을 제가 발굴한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는 거 진짜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이래서 뭐 윗사람이 시켰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찾아도 전화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럼 그거를 하는 그 행위들이 만약에 계속 쌓이면 이제는 전화를 할 때 조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하고서 옛날에 막 심장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다면 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나의 알을 깨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을 되게 잘 살았어야 됐다. 그래야 인맥이 잘 쌓여 있고 인맥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든 걸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그 상대방이 좋게 반응을 해주면 제가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되게 선뜻 도와주거나 잘 뭔가를 연결해주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좋게 살았어야 했다.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이 그냥 조그만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거의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도움 받을 때 거의 한 달이 건너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고 그때 큰 뭔가 보답은 못하더라도 그냥 마음과 함께 뭐 작은 성의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였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업하고 나서 그 부분 고쳐진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도움 요청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만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도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좀 불편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서로 누가 먼저 도움을 줬냐의 문제지 나도 그 다음에 이분을 분명히 도울 일이 생기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저도 되게 이게 좋은 인간관계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좀 하게 되고 저도 좀 더 마음 편하게 도움 요청하게 된 거는 되게 좋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막 큰 도움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이 도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대학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되게 낯선 사람이 그냥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도와주면서 하는 생각이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줬다면 내가 다음에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도 뭐 50% 확률로는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항상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완전 제3자한테 맞아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잘 도와줘야 잘 된다.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는 거를 잘 하는 게 좋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은 끝났고 이제 사업을 접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화장품을 접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할 때의 고민 다음으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그게 왜인지 내 안에서 그런 진짜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알게 된 게 저는 이제 화장품을 하면서 브랜드를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이상, 보통의 기업이 사실 3에서 5년 사이에 한 70%는 폐업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의 구간까지 넘어서 운영을 했던 게 가능했는데 이 화장품이라는 아이템 자체에 제가 진짜 덕후 같은 본질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삐그덕거리는 틈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사업을 하면서 점점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나사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그 나사가 너무 헐거워져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듯이 저도 약간 그래서 멈춰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느낀 게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안 그만둬도 되고 주변에서도 안 그만두는 거를 합리적으로 여기고 조언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서 그만둘 용기를 내서 내가 내 이 유한한 시간을 정말 내가 본질적인 덕후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진 걸로 브랜드를 해봐야겠다. 더 늦기 전에. 그런 결심이 섰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한 1년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제 안도 계속 검토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결정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결정보다 훨씬 힘들게 내려서 제가 진짜 돈을 떠나서 어쨌든 한번 사는 삶에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지금은 도자기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 만들고 있는데요. 원래 시작부터 도자기를 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원하는 형태의 무언가를 세상에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캔들도 해봤는데 캔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캔들은 이제 어떤 틀 안에 왁스를 부어서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모르고 캔들 수업을 수강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선생님한테 그럼 이제 이 틀에 붙는 건 배웠으니까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건 없다. 캔들은 무조건 어떤 틀 안에 그 틀 모양으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원하는 모양을 정하고 싶으면 그 선생님도 안 해봤지만 뭐 3D 모델링을 그럼 본인이 배워서 하던지 의뢰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그 틀을 만들기 위한 원형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원형이 되는 걸 어떻게 만드나요? 했더니 선생님이 저도 안 해봤지만 뭔가 그런 도자기나 지점토나 이런 걸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도자기를 그냥 배우러 갔다가 2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였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이제 뭔가 만들고 싶다고 생각이 든 거는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한 반년 정도를 쉬어야 했는데 그 쉬고 나서 이제 마침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해외로.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사실상 거의 약간 만신창인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미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이 그리스였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할 게 유적지 보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적지랑 이제 박물관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물들 주로 도자기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도자기를 그냥 인식한 것 같아요. 제 삶에 도자기라는 거는 관심 밖이었는데 도자기를 봤는데 그중에 진짜 웃기고 허접하고 쓸데없는 게 많았거든요. 약간 사람 모양인데 막 뭐 동물이 같이 있던지 뭔가 머리는 이 동물인데 몸은 딴 동물이고 막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 많았는데 그 옆에 설명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도자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0년 전에 누가 만든 거고 그냥 재미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막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너무 웃기다. 네, 박물관에 되게 진지한 어투로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5,000년 전에 산 그 사람이 그걸 되게 재밌게 만들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그걸 만드는 시간을 죽은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삶에 되게 재밌는 어떤 시간, 그 시간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뭔가 만드는 수업을 바로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걸 깨달았지만 해보고 나선 또 아까 그 캔들처럼 다를 수 있잖아요. 그 5,000년 전 사람은 굉장히 재밌어 보였고 좋았지만 내가 만들었더니 막상 아니네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사실 재밌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2년이나 배우신 거고 또 이제 그걸로 좀 더 나아가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까지 생각을 하신 거니까 뭐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었던 거죠? 그쵸. 사실 제 계획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인생의 주요 결정들이 이렇게 계획으로 인한 건 전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화장품 브랜드 시작한 것도 전혀 제 계획이 없었고 지금이 하려는 브랜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예전과 다르게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탐색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년이나 한 것도 계속 저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너 정말 이거 괜찮아? 너 정말 이거 재밌어? 계속 하고 싶어? 그리고 너가 이거를 뭐 저는 좋아하고 꾸준히 하면 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방향성 있는 노력을 했다는 가정하에 너가 이제 충분히 이거를 잘하게 됐을까? 아니면 이제 언제 그렇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취미가 아니고 사업으로 할지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의사가 있을 것 같은지 그 교집합이 어느 정도 돼 보이는지 그런 좀 질문들을 했고 이 교집합은 사실 또 저 혼자 막 앉아서 상상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작게 계속 던지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혜님이 만드시는 그 도자기들의 형태를 보면은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일관된 그 인상이 있어요. 그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다녔던 도자기 공방 심기록 거기 계정을 보면서 캔들맨이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그 첫 수업에 갔을 때 다혜님이 엄청 많은 뭔가 맞아. 쿠키 같은 어떤 형태였지? 기억났다. 선물맨. 선물맨인데 눈이 캔들맨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만들고 계신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뭐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뭔가 그 캔들맨의 형태 같은 거나 그게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얻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막 마법 같은 거나 마법 포션 같은 것도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하고 만든 적도 있고 그냥 취미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듯이 스케치하거나 만들다가 괜찮네? 이렇게 돼서 이제 올려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제 예를 들면 판매가 되거나 뭐 문의가 오거나 하면 더 만들고 약간 이렇게 상호작용하듯이 만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만들면서 저한테 더 많은 여러 가지 도자기나 그런 만드는 계정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자동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지금 저한테 와닿아서 또 상호작용돼서 관심 있는 게 또 자동으로 담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무인도에서 그냥 저 혼자 흙이 있어서 만들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거를 점점 세상이랑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하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기본적인 그 성향은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시니컬하고 그런 블랙 유머도 되게 좋아하고 좀 이렇게 겉으로는 말을 잘 못하는데 속으로 막 분노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내적 분노나 그런 거를 좀 저도 모르게 담은 것 같아요.
분노였군요, 그게. 네. 전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그냥. 꼭 분노는 아닌데 제가 이제 NTP거든요. ENTP인데 약간 저의 개그 코드 자체가 분노나 그런 약간 시니컬한 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서 뭔가 담기는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봤을 때. 네, 저도 그런 게 좀 재밌고 세상에 좀 더 많은 시니컬한 물건들과 그런 게 생길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시니컬한 물건들. 약간 너무 약간 다들 파스텔 톤에 막 평화롭고 막 네이클로버만 있고 이러면은 좀 그것도 물론 저도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이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그 원형적 사고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유행하는 게 이제 희진적 사고라고 이제 원형 그 아이돌 분은 되게 항상 럭키비키고 다 좋다 이런 거지만 희진적 사고는 항상 이제 욕과 함께 있고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이런 그게 느낌의-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요. NTV라고 NTV 세요? 기자회견에서 밝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소름 막 이랬는데 저도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제 안에 본성 자체가 그런 욕과도 떼어놓을 수 없고 시니컬함과도 떼어놓을 수 없기에 그런 것 같아요. 속에서는 항상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원형적 사고도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자조적이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제가 컵을 깨트렸어요. 그러면은 새 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럭키비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조적이고 그것도 사실 좀 맞아. 시니컬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그 사용예가.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살면 살 때 힘듦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영향을 사실 좀 받았는데 엄마가 정말 쌉티거든요. 쌉티. 네, 엄마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AI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맘이었나? 그래서 엄마가 ESTJ인데 진짜 ESTJ 100%예요. 그래서 그 원형적 사고 원형도 ESTJ라고 해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의 그림자를 그녀에게서 좀 느꼈고 진짜요? 엄마가 저한테 옛날부터 했던 말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 울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다. 왜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행동을 왜 하느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뭐 넘어져서 울고 있거나 뭐 하여튼 뭔가 울고 있거나 화를 내면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근데 저는 다행히 T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쓱쓱 눈물 닦고 이거는 소용이 없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솔루션 1, 2, 3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엄마의 푸시와 함께 이게 진화가 되었고 동생은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뼛속까지 F거든요. 동생은 이게 너무 가혹한 사실 솔루션이죠. 동생이 실제로 슬픔을 느껴서 울 때 너가 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우니? 이거는 정말 F한테는 더 울게 되는 전혀 서로 교감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자기한테 맞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 그런 원형적 사고를 엄마한테서도 영향받고 히든적 사고를 타고난 게 또 사업할 때 브랜드 할 때 하여튼 다 녹여는 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원형적 사고가 어쨌든 놓여져 있을 때 지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벌님은 이건 좀 오히려 자조적인 거 아닌가라고 느꼈었고 이제 다혜님은 엄마의 그 향이 난다. 엄마네가 난다.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좀 오히려 좋아 쪽 생각을 원래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냥 그것도 자기 마음이 좀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장원영님의 방식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체도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지금 완전 느껴졌어요. 그런 주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형적 사고란 무엇인가? 맞아.
근데 지금 3명 다 답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같은 건데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장원영님 모셔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어. 말씀하셨나요? 네, 이렇게 물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보든 어떤 사람이 보든 같은 말도 다 다르게 들리고 그리고 그거 나름의 다 쓰임과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티셨군요. 그리고 되게 MBTI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맞추기도 하세요? 맞추는 것도 재밌어 해요. 맞출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다 MBTI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파악하고 패턴화할 때 그냥 재밌다. 그런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저번에 어떤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친구가 자기 엄마가 계속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왜 저럴까? 자기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MBTI가 이제 핫하기 시작하고서 엄마 MBTI를 보니까 엄마 MBTI가 뭐였고 그때 이해가 되더래요. 아, 엄마는 이래서 그랬구나. 엄마가 뭐 S여서 이랬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자기는 MBTI로 인해 엄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제 와닿게 되었다. 저도 너무 할 말이 있는 게 그 MBTI가 저 개인적으로 또 위로를 좀 줬던 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던 게 제가 사실 의식하지 않으면 흐르는 방향이 그런 논쟁과 시니컬한 그런 사고거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와중에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이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의 바이브가 아니고 되게 시니컬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고 또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엄마도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뭐 말을 공격적으로 하냐 할 때가 있었고 그럼 저도 내가 뭔가 공격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왜 이러지? 내 주변 사람 아무도 안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MBTI를 딱 읽었을 때 그 그림부터가 되게 싸가지 없게 NTV 짝다리 탁 짚고 이게 논쟁을 즐기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쓸데없는 논쟁하고 막 전혀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거를 막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논쟁할 수 있거든요. 사회학과 다닐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 안에서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고 진짜 NTV라고 분류된 사람들 중에 이런 그 사람 유형이 나 말고도 있다는 게 또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공격적이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 안에 내 이런 면이 있다는 거를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닌 어떤 좋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뭐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은 유형의 수만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별종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MBTI 보면서 좀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뭔가 저도 처음에는 INTP였다가 요즘에는 뭐 INFP로 나오는데 되게 T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해결책부터 그래서 지금 뭐 너의 상황은 어때? 뭘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짚으면은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야 너는 왜 내가 지금 슬프다는데 힘들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되게 많이 혼나면서 배운 거거든요. 사회화 패치가 네. 깔렸군요. 네. 저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친구가 정현님. 그 친구인데 그래서 막 많이 이렇게 사회화돼서 이제 F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왜 저거를 막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바뀌길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MBTI 보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됐네요.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네. 한참 돌다 왔네. 다음 질문이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나요? 인데요. 여기서 이 새로 시작한 것에는 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고요.
그게 올해 초부터니까 한 반년 됐는데 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전공과 아주 수많은 갈팡질팡을 겪으면서도 좀 놓치지 않고 항상 돌아갔던 유일한 어떤 일관성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춤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춤을 추는데 너무 제 몸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춤을 더 잘 추기 위해서 홈트를 혼자 집에서 또 시작을 했고 막 저번 푸시업하고 주에 얘기했던 운동을 위한 운동. 맞습니다. 그 본의 아니게 요즘 약간 건강해지고 있어요. 근육량 생기고 네.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가끔씩 다혜님 춤춘 걸 보는데 되게 잘 추시는 거예요. 맞아. 되게 날쌔고 막 그게 있어요. 뭐랄까. 저는 아무리 막 춤을 열심히 연습해도 그냥 움직인다 느낌밖에 안 나는데 그 리듬을 탄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혜님은. 와, 진짜 잘 추신다 생각했는데. 더 잘 추고 싶군요. 감사합니다. 추시면 어떠세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요. 그냥 그 추는 거 말고는 뇌가 그냥 싹 비워져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약간 명상 비슷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할머니 돼도 그냥 계속 춤은 추고 싶은 것 같아요. 어제 유키즈에 뇌인지 과학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술이나 아니면 작가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머리를 쓰니까 가끔씩 쉬는 게 필요하대요. 왜냐면 그런 분들일수록 번아웃이 되게 빨리 온대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뭐 어떤 의미로는 이제 명상 같은 거겠죠. 왜냐면 머리를 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오히려 본능적으로 아셔가지고 춤으로 푼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춤 너무 모든 사람에게 계속 추천해요. 저 같은 뚝딱이도 가능할까요? 완전 가능해요. 저는 그냥 본인이 즐거운지만이 판단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 그쵸. 즐겁다가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 봤을 때 못하더라도.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꽂힌 것이 있나요? 요즘 스레드를 그냥 계정 하나 만들어뒀던 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이나 어딘가에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제가 이라고 느끼는데 아니면은 그냥 혼자 뭐 집에서 뭐 일기장 쓰던지 했을 것 같은데 이걸 꼭 누가 볼 수 있는 SNS에 쓰고 싶은 게 이가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그냥 이렇게 찌끄렸어요. 제가 뭐 창업하면서 겪었던 거나 지금은 이제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뭐 알게 된 사실들 약간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걸 썼는데 갑자기 막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막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해서 서로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조언이나 그런 걸 구하기도 하고 오가니까 재밌어서 요즘 한 2주 정도 스레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최근에 꽂힌 거네요. 그러니까. 네. 스레드. 아까 살짝 봤는데 진짜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사람들은 참 공감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걸로 이제 공감을 얻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아까 MBTI랑 좀 유사한 걸 수도 있는데 나랑 되게 유사한 사람이 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뭐 나와 같은 사고를 한다? 그런 걸 누군가한테 느낀다면 막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도파민이 아주 그냥 뿜뿜 돌더라고요. 근데 스레드 저는 인스타그램이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고 느낀 게 저는 스레드를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가끔씩 스레드 그 섹션이 뜨거든요. 그럼 항상 내가 지금까지 궁금했고 원하는 것들만 내용이 나오고 그게 점점점 하면서 다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은데 하면서 눌러요. 그러면 전 다운로드부터 해야 되니까 귀찮아 하고서 이제 안 보는데 얘는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알고리즘의 정교함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노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대부분이 사업하는 분들. 어떤 사업이든 하여튼 공감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디자인 관련 그런 게 많이 뜨고 근데 막
자극적인 글들도 좀 중간중간 있더라고요. 막 진짜 막 뭐. 행동맞은. 썰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이제 좀 그 안 보이게 설정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내 관심사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트위터도 그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좀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공유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트위터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뮤지컬을 시작한 후에. 근데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고 막 맞아. 그러니까 아휴 말하고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로 되게 많은 기쁨을 느꼈으면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트위터든 이제 X던 X던 그 스레드던 뭐 그런 것들. 맞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레드에서 막 그런 걸 많이 말하더라고요. 막 내가 업계 몇 년인데 남들이 안 알려주던 이런 거 사실은 이랬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게 좀 많아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막. 맞아요. 약간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 인스타에서는 아름답고 막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막 이런 거다가 갑자기 연결된 스레드 가면 너무 힘들고 뭐가 어떻게 망했고 그러니까 원래 막 그거 있잖아요. 대나무숲. 네. 그 인스타그램 사진이랑 트위터 사진이랑 다른 것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왜 스레드만 오면 다들 막 죽을 소리 하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다가 여기서 물꼬가 트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계획을 그냥 뭉텅뭉텅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일단 기존 브랜드 사업 정리 막바지에 있어서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몇 달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구상하고 되게 작게 만들면서 좀 던지고 반응이 어떤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올해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반년 남았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 반년도 아니죠.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맞아요. 그 팝업 스토어 얘기해도 돼요? 네네. 팝업 스토어도 하시잖아요. 맞아. 며칠이라고 하셨죠? 8월 24일, 25일에 익선동의 익선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하고 팝업을 합니다. 놀러오세요. 혹시 저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전시 같은 것도 하실 생각이 있나요? 전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왠지 재미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기존에 뭐 유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요즘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들도 뭐 좋지만 그런 거를 만드는 느낌보다는 다혜님만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한 뭔가 좀 귀엽지만 시니컬하고 뭘 봐도 다혜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작품이라고 외치면 작품이고 내가 이게 그냥 아이템 상품이다라고 하면 상품인 거고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하는데 그러면 또 지금은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판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작품이라고 말한 다음에 전시를 해도 꽤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맞아. 하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항상 말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나요? 이것도 그냥 스레드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마케팅 대행사를 오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과대과장 광고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되돌아봤을 때 현타가 오는 그런 이제 작업들도 해보고 업계에서 어쨌든 느낀 거를 정리를 했는데 마케팅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 결국에 마케팅하는 그 주제가 대상이 진짜이고 본질이고 덕후여야만 이게 마케팅이 통하고 오래오래 뭔가 간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저도 제가 수년간 경험한 브랜드 사업을 추격하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본질 덕후 이런 부분이
사업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면 나이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없으면, 그리고 이제 이런 본질 이상으로 너무 포장을 한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긴 하지만 좀 공허할 수 있는 그런 포장하는 브랜딩을 하면 결국에 끝에는 잠깐 돈 벌어도 좀 소비자의 실망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막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막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넓게 잔잔하게 깔려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게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본질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다 보면은 그게 본질이 맞나 싶을 때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100%의 확신을 어떤 거에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드문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100% 뭔가에 맹신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부러운 일인데 제가 못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끊임없이 몇 프로는 이게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걸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건강한 현실적인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많아서 고민하는 거는 좋은 게 없는데 안 좋은 걸 할 때보다 너무너무 축복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분이 말한 본질도 100% 믿고 있는 본질이라기보단 약간 반대 개념하고 대비해서 쓴 것 같아요. 다혜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제가 뭘 하던 앞으로 경제적, 시공간적 자유를 최우선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 목표로는. 보니까 한 60대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또 다른 제2의 제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체력과 그런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욕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해도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만 해도 원래는 이제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 욕구라든지 맛있는 것에 대한 욕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다가 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 조건이 바뀌면서 다른 거에 관심이 줄 수 있고, 그럼 그때 또 맞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맛있는 걸 즐기는 저는 유통기한이 명확한 거죠. 제가 한 50대 정도일 때까지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나중에 누릴 수 없고 지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다혜님한테는 제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혜님을 보고 듣고 한 거를 따졌을 때는 60살이건 80살이건 맞아. 꽤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그런 거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60대라는 게 에너지로서는 이제 젊은이들과 많이 다르고 또 힘들 수 있지만, 또 60대라는 것은 사실 애들을 대부분 다 키웠고 자기의 이제 돈이 안정되는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즐기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 에너지에 맞춰서. 뭐 예시로 저희 엄마는 뭐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엄마도 되게 깔짝클럽 느낌인 사람이라서 되게 소소한 취미들이 진짜 많아요.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고 뭐 운동도 계속 새로운 걸 하거든요. 작년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또 올해는 달리기나 막 그런 걸 시작해서 이제 집에 끝없이 택배가 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 엄마의 하나의 또 새로운 취미가 된 건데, 저희 같이 그 친구랑 하고 있는 그 노트가 이제 부모님이 적는 거고 10대에서 60대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적는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거를 이제 테스터로 적어주면서 얘기한 게, 자기는 40대까지는 취미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대요. 그냥 일하느라 바빴고 너희들 키우느라 바빴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가 생긴 건 50대부터다. 그래서 50, 60대를 더 잘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없이 살았다? 이러길래, 그게 아마 지금 세대랑
뭐 그때 당시의 세대들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다혜님이 말한 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60대, 70대, 80대도 그 나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으니까 또 잘 하실 것 같고. 옛날에는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건강만 잘 지키면 그때 또 뭔가 즐길 수 있는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말한 게 그냥 그러니까 그때의 즐거움이 지금의 즐거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즐거운 거는 나중에 내가 안 즐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든 거였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너무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말이네요.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맞아. 실버타운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모아놓은 짤막한 그런 문장들로 구성된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막 더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거침없이 막 거의 뭐 죽음을 섞어서 드립을 친다던가.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중에 최상급. 맞아. 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재밌다.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바이브이고 또 그분들도 또 활기차고 이것도 유쾌하게 승화할 수 있으니까 적으신 거 아닐까?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어요. 그런 것들. 제목부터 웃긴데요. 네. 이렇게 뭔가 노화를 겪으면서 있었던 해프닝 같은 거를 되게 짧게 시처럼 지어놨는데 되게 시니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연명치료 필요 없다 써놓고 매일 병원 다닌다. 이런 대상은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젠 없어. 장난 아니죠? 대박. 맵다. 그분들이 줄 수 있는 활기라든지 그 꼰대가 돼서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진짜 그냥 그 나이 때 지금의 나와 10년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르듯이.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공교롭게도 저희 다음 질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이거거든요. 뭐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한 그런 시공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으로 그럼 이제 어떤 걸 구상하냐 했을 때 이것도 뭐 계속 살면서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좀 재미있게 느끼는 거, 저다운 거 계속 만드는 브랜드쟁이를 하고 그리고 저는 춤은 계속 출 건데 계속 더 잘 추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차게 어느 정도 이상 출 수 있게 되면 진짜 약간 댄서처럼 근데 약간 그냥 사이드 잡으로 그런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나중에 이제 글 쓰는 사람 그 세 가지 정도 남은 삶 동안에 하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댄서. 그 책은 저희랑 함께 내시면 될 것 같고. 아, 좋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드는 것들을 하면 좀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그게 막 너무 과해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의 건강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뭐 나의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줄 정도는 좀 안 좋지만 내가 이걸 좀 더 잘하고 싶어졌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뭐 자기 직업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저한테는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고 저는 뜨개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뜨개를 만약에 지금 이만큼 했으면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 직업이 안 되더라도 저에게 되게 좋은 취미를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직업도 요즘은 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하면 그게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뭐 뜨개질러라는 직업을 뜨개질러 가지실 수도 있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하시는 모습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맞아요.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재밌게 그냥 수다를 떨고 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한테는 좀 힐링 타임이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응. 저희도 좋아요. 맞아요. 되게 모시고 싶었어요, 진짜. 맞아. 어떻게 보면 뭔가 더 한창 이룬 피크 때 오면 또 멋진 말들을 더 했겠지만 오늘 또 그때 또 오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때 또 오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그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는 지금 라디오를 하고 계신 벌림의 친구, 두 번째 게스트는 이제 치매 헬스케어를 이제 준비 중인 저의 친구를 다 모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명해질 것이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인터뷰다. 인터뷰한 거다. 그렇게 너무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다른 분들이 성지순례 하러 오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다혜님도 마찬가지로 어우, 저희는 이제 그런 인터뷰를 선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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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